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벼슬아치란 말과 공직자란 말을 빗대어 보면 어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벼슬아치는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제 이속만 챙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공직자는 선공후사하며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면모가 보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5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이지 저 높은 곳에 앉을 높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픽스가 야심차게 마련한 프로젝트 방송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제목은 좀 긴데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일꾼을 찾아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일꾼을 찾아라. 그가 어떤 배경이든 어떤 경력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여줬던 활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여줬던 활약을 지역에서 보여줄 일꾼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숨은 일꾼, 또 유명한 일꾼들, 우리 스픽스 구독자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면서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숙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인데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는 좀 여러분을 모셨는데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정치평론의 최고봉이시죠?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전 가끔 최 씨 같아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최강 삼성. 아, 그렇습니까? 삼성 올해 몇 위 할 것 같아요? 우승할 것 같습니다. 한화 아니에요? 한화는 저기 폰세가 빠져나가서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았을까 네. 전망합니다. 한화가 그런 팀이긴 합니다. 네. 팬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일단 고정으로 쭉 가실 분입니다. 정진우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네, 아주 구수한 말씀인데 정진우 선생님은 사실 그 추미애 당대표 때 비서실 부실장도 하셨고요. 부산은 민주당 입장에서 좀 험지인데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 번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민주당의 깃발을 험지에서 날렸던 외로운 전사 같은 분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부실장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냥 네. 박진영 평론가처럼 평론가로 일단은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무렇게나 불러도 됩니다. 그렇다고 네, 하여튼 정선생님 모셨고요. 오늘의 손님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시죠? 예, 예. 어디시죠? 전북의 김제 부안하고 군산의 대야해열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네. 이걸 이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주로는 김제시 전체. 예, 부안군 전체, 그다음에 군산의 일부. 그러니까 제가 을이니까 갑은 우리 신영대 국회의원입니다. 네네. 예. 그거는 군산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예. 아니, 오늘 네. 안타깝게도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셨어요. 아. 사무장께서 선거법위원으로 최종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군산, 김제, 부안, 갑에. 예. 신영대 의원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억울한 게 네. 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사무장이 이렇게 벌인 행동, 임명되기 전에. 범죄 행동, 임명되기 전에. 임명되기 전에 벌인 행동을 이제 임명되고 나서 이걸 이제 소급 적용해서?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럼 억울하네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헌재도 네. 임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통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임명되면 통제 아닌데 네. 바뀜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를 제기해놓기도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확정 판결이 났다면 또 뭐 절차가 진행될 텐데 오늘은 주로 이원택 의원님에게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원택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은 김제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요. 전북대학교 87학번입니다. 네. 그러면 학생운동 열심히 하다가 네. 옥살이도 아이고, 3년 아이고, 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좀 3년이면은 장기수입니다. 꽤 세게 하셨네요. 아니 학생 사범이 보통 1년 6월도 많지 않거든요. 왜 3년씩이나 받으셨어요? 제가 사실 원대하고 전북대 앞에서 2번 잡혔는데 원광대? 원광대하고 전북대학교 앞에서 2번 잡혔는데 제 앞에서 후배가 잡히는 걸 보고 차마 돌아설 수 없어서 그 후배들 구해주고 제가 대신 잡혔습니다. 그래서 원대에서 그렇게 해서 1년 6월에 3년 받았다가 이제 전북대학교에서는 집회 참가 금지령을 내렸는데 하필이면 또 집회 중에 제 정말 잘 아는 후배가 또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평상시 의리나 신의 약속 이런 걸 신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서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못한 거죠. 저도. 그래서 다시 뛰어들어서 후배들 구해주고 잡혀서 이제 뭐 그때 당시 백골단한테 직살나게 맞고 가서 이제 3년 살게 체력이 있으셔서 때릴 때도 많은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였나요? 89년하고요. 89년하고 91년입니다. 네. 가장 그 노태우 정권. 그래서 쌍집이 안 돼가지고.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가 가장 부산 동의대 사태. 맞습니다. 89년. 그러고 91년도는 강경대. 강경대. 그 사이니까 제가 이게 그냥 뭐. 그 강경대 열사 죽었을 때 그 안에 있었고요. 이제 재판 과정에 제가 재판 어차피 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강경대 열사 사인 진상 규명해라 뭐 등등 해가지고 그때 열사 부분에 대한 구호를 외쳤다가 재판이 또 수도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구독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우리 이 의원님이 쓰신 쌍집이라는 단어가 약간 색깔이 있을 텐데 집행유예가 더블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겪어본 분들만 아는 용어인데 쌍집행유예. 네, 근데 그 집행유예에 있던 거를 집행유예했다가 다시 다른 건이 생기니까 가중처벌됐네요. 아니요, 그걸 살아야죠. 네, 1년 같이 이후로 살아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재벌 정도 되면 집행유예 2번도 해주는데 그것을 쌍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쌍집은 네, 학생들한테 안 해주니까 이거 많이 그 썼었네요. 89년도 저도 그 전대협 3기 시절에 네. 부산의 동아대학교 총학생 기획부장 해가지고 그때 동의대 아니고 동아대. 예. 그랬는데 그때 소위 말해 엄청난 공안 그 탄압이 그래서 뭐 웬만한 시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시위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시위가 대중적으로 확산했는데 네. 그런데 도저히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공안적으로 그냥 아주 뭐 그 강력한 예를 들면 진압 그 무지막지한 진압을 하면서 공안 통치 기관을 만들어 놓고 90년 1월에 이 사람들이 3당 합당을 하는 거죠. 3당 합당. 예, 3당 합당을 위한 분위기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아니, 희생자신은 그때 부산에서는 너무 잘하시는데. 부산에서는 동의대 사태라고 맞습니다. 솔직한 충격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때 동의대 갔었어요, 조사하러. 예. 그 건물 도서관 건물 네. 한 7층인가 올라가는데 체류탄 냄새가 가득했는데 체류탄 파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경찰이 정리는 잘했구나. 제가 동의대 사태에 이제 두 분하고 진주교에서 같이 살았어요. 한 분은 7년, 한 분은 세진영님이라고 18년인가 같이 이제 교도소에 살아서 그때 동의대 사태가 얼마나 왜곡되고 그렇습니다. 힘들게 됐는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안에서 알게 됐죠. 일단 첫 번째 이혼택 의원님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세게 하신 분이고 중요한 열쇠말이 하나 나오는데 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잡혀가는 걸 그 집행유예 기간에는 사실 학생운동 해도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 참지 못했다. 젊어서도 그랬지만 후배가 끌려가는 건 못 봤다.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3년 동안 고생하시고 나와서 뭐 하셨어요? 계속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시민운동 전주에 시민운동 20이라는 시민단체를 창립해서 초대 사무처장을 했어요. 그 참여자치 전주 뭔가 아니요, 시민행동 21이라고 내가 유명한 근데 지역단체인데 저도 기억이 나네요. 거기 초대 사무처장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표 두 분이 유명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때 당시. 그다음에 이광철 전 의원님도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옛날 열린우리당 의원님 이광철 오용규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세 분이 공동대표고 제가 사무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어떤 위상을 갖는 시민단체 역할을 그때 당시 했었었고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예산 분석서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기도 하고 또 전주천과 삼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민간 협의회도 구성해서 활동해서 성과도 냈고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하다가 옥고도 치고 나왔는데 계속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초대 사무처장이라면 뭐 그냥 단체를 만들고 살림을 다 하셨네요. 기초의원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시의회도 접근하고 시장님도 접근했는데 시장의 권한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의원의 권한이 세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간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지역을 바꾸려면 생활정치와 주민운동을 통해서 아무래도 시의원부터 들어가서 나중에 이 지역을 바꾸려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돼야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일간 주장을 해도 안 들어줘요, 공무원들이. 근데 시의원 한 명이 뭐라고 하면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이 제도권의 장벽을 그때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정치와 주민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민단체 2년 활동하고 사직서를 내고 저는 이제 제가 출마할 평화이동에 가서 주민운동을 했습니다. 평화 생태호수 전주시 살리기. 평화동. 네, 전주시 평화이동이라고 인구 5만 되는데 지시제라고는 조그마한 지시제가 있습니다. 그 지시제 살리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한 30여 개가 있는데 다 막 600세대, 1000세대 이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작은 권리 찾기 운동, 또 이제 하자보수 대응팀, 또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이제 주민운동으로 해가면서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인지도가 발생하고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이제 평화동. 제가 30 한 2000년 전후. 하나. 그러면 31 정도. 5년 전? 예, 31 정도. 5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 아니고 25년 전. 2001년. 네. 2000년, 2001년입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예.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면 동네도 정말 이뻐했겠네요. 듬직한 일꾼이. 예. 제가 평화 생태호수 살리기 주민 모임도 호응이 좋아서 회원이 바로 한 1000여 명 가까이 늘었고요. 또 아파트 공동체 모임도 아파트 회장님들 거의 다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운동가 뭐 이렇게 학생 운동하고 구호 외치는 분이 아니고 요즘 조직 운동가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뭔가 조직하고 모색하고 만들어내고 예. 30대에도 그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계 입문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 언제셔요? 아무래도 이제 2006년에 이제 평화 이동에서 시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예.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그 도당의 청년 이국장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시의원이 이제 당선되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랄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저한테 접수된 건 단 한 건도 놓치지 않고 다 중간에 피드백 드리고 또 완료하면 완료했다고 보고 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평화이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뭐 제가 또 어렸을 때 축구를 했거든요. 조기 축구. 그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운동권이셨네요. 예, 그렇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원택이면 이회택하고는 좀 예. 뭐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시죠. 재밌었습니다. 이혜택 감독. 근데 이제 그래서 주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의원이 된 사례는 아마 제가 첫 케이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부터 해서 풀뿌리 출신의 국회의원 하시고 이제는 도지사까지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 이제 같은 세대니까 한번 보세요. 저 민주당의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학생 운동을 했던 친구들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근사하게 배지 달고 나타나는 걸 선호하지. 그렇죠. 지역 가가지고 정말 밭 깔고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걸 선호할. 좀 다른 당시 다 그랬습니다. 민주당에서 내천을 주기를 바랬고, 그러니까요.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상품이 되니까 그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천을 주면 편하게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시의원이 되는 구조였죠. 근데 저는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전주의 변화와 어떤 발전 방향이 내가 의원이 돼서 역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같은 꿈을 꾸게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힘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그때 내천을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근데 내천을 제가 반납했던 거죠, 이제. 실제로 청년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델입니다. 청년이 청년 활동을 하면서 실적을 쌓고 인정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청년이라는 렛대를 가지고 이벤트성, 소모성, 뭐라고 합니까? 상품처럼 갖고 와서 쓰고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제가 기억나는 분이 강동구의 국회의원 이혜식 의원이라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차근히 올라오신 분이 있고요. 우리 이원택 의원님의 반대 스타일로 해서
잘 안 되신 분이 저분이십니다. 본인 경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요즘 그 정치 자금 스캔들이 많이 좀 그 뉴스화되고 있는데 이 인재 영입 뭐 정당들이 총선이나 중요한 선거 때마다 외부 인재 수혈 뭐 영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스템을 이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기초의회부터 했던 아니면 여의도 뭐 국회에서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부터 훈련됐던 간에 내부의 인재들을 발탁해내는 것, 내부에서 이미 검증되고 단련되어 온 인재들을 조금 더 좀 더 그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발탁해내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정당도 눈을 돌려야 되지. 예를 들면 30년, 40년 이렇게 쭉 이 검증되어 오신 분이 이제 도지사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거와 관계없이 또 생판 모르게 예를 들면은 그 지역 사회나 그 당과의 관계에서 한 발 멀리 떨어져 계시던 분이 갑자기 와서 예를 들면 광주시장이든 전라남도 도지사든 또 뭐 어떤 뭐 국회의원이든 광역단체장이든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가 성공한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디테일이 약간.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영입 문화를 바꿔야 된다. 정분만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사하다가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에 뭐 지방제 공무원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전주고 나온 거밖에 없어요. 전주고가 많잖아요, 그 동네. 하여튼 뭐 약간 패권화 되고. 그래서 40년 만에 와가지고 막 국회의원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서울 사람인데 내가 맨날 서울에서 왔는데 아니 그래서 그건 약간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진짜 상품성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와서 겸손한 자세로 현장을 많이 누비고 그러면서 어떤 뿌리를 내리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나 또 이제 현장을 많이 누비지 못하고 벙 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 뿌리를 내리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이제 그래도 리딩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나 전남 같은 경우는 못 먹고 못 사니까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역할을 해주면 중앙부처와 네트워크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역할을 해줄 걸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고 겪어보니까 실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것은 사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 속에서 비전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좀 잘 하더라. 이런 시각과 인식이 많이 넓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좀 뭐랄까 갑자기 내려오는 케이스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까지 다닌 거 가지고 40년 만에 와가지고 내가 뭐 전주 사람이다, 뭐 군산 사람이다 이러면 좀 어색한데 2006년에 기초의원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10년 일단 하나 하고 2번 하셨습니까? 한 번? 아니요, 저는 이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시 비서실장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 송화진 전주시장의 제안으로 전주시 비서실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행정을 다 배우셨네요. 그러니까 6년간 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전주시 비서실장을 6년간 했었고요. 또 송화진 시장님이 도지사 도전할 때 도지사가 되셨고 도에서 비서실장을 했고 대협력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새만금 세계전부를 제가 유치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죽을 뻔하는데 지난번에 실패한 진창이 된. 네, 그건 제가 유치했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 때 사과하십시오. 아니 사과를 받아야죠. 사과를 받아야지. 윤석열 부부한테. 아니 윤석열 부부한테 사과도 받지만 사실 제가 경고를 했잖아요. 그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1년 전에 이런 이유로 파행이 된다 지금 예측되니 잘 준비하라고 제가 1년 전에 파행을 예측한 이 남자가 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이 점집 차리라고 어떻게 1년 전에 그걸 예측했냐고 그랬는데 일머리가 있으시면 일이 돌아가는 그렇죠. 걸 아니까. 그래서 대협력국장을 해서 도정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초 6년, 광역을 또 근 4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가서 균형 발전 업무와 새만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대통령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했습니다. 경제 업무를 총괄했죠. 그래서 정무부지사 하면서 이제 그 고향인 김제부안에 가서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저의 성찰과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해와서 여기까지 이제 성장해왔다고. 아까 박준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모델 케이스 같아 보입니다. 예. 지역 주민운동하고 활성화시키고 그 기반으로 내천 준다고 그러는데 거절하고 시의원 됐다가 발탁이 된 거 아니야? 또 누가 봐가지고 비서실장으로 데려오고 하자면 풀뿌리에서 스카이 라운지까지. 그렇습니까? 풀뿌리에서 스카이 라운지까지. 예. 우리 정진우 실장님도 역사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최다 근데 낙선자 아니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긴 한데 이동기하고 두 분이 누가 막상 이동기는 게임이 안 됩니까? 비교대가 안 된다. 훨씬 더 많이 낙선하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케이스도 저희들은 참 부럽죠. 부산에 뭐 나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2004년, 2008년부터 이제 계속 총선을 나갔었는데 조금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제 낙하산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영화 배우 하셨던 분도 왔고, 다음에 월드뱅크 뭐 이런 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도 오셨고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와도 사실은 조금 전에 이런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다들 떨어지시죠 부산에서. 그런데 또 그럼 그분들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그 동네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또 갑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선거 단타. 그런데 그런 걸 계속해서 정당에서는 그런 분이 더 경쟁력 있어 보인다라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언론 기사들이 또 잘 받아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득표율을 보면은 그 제가 나갔을 때보다도 대부분 다 못 받았다. 그래서 저는 2004년, 2008년 총선 2번 떨어지고 2012년에는 누가 낙하산 오셔가지고 제가 선대위원장하고 2016년에는 또 총선 제가 나가 또 떨어지고 2020년에는 또 누가 전략공천 오셔가지고 또 선대위원장하고 또 지난 총선 때도 또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저는 그때는 이제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이제 또 선대위원장하고. 그럼 지역이 어디세요? 부산 과거에 총선 선거구로는 북강서을이죠. 노무현 대통령 지역구.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0년에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2000년에 부산에 가서 출마를 하십니다. 이제 떨어졌죠. 그래 떨어지셨잖아요. 그래 2002년에 이제 대통령 후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원외위원장님이 대통령 후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원외위원장이 이제 사실상 공석이 된 거죠. 사실상 공석. 그 제가 위원장 하러 갔죠.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거 달고 다니셔야 아니 그래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지역위원장님을 이 대통령 되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지역위원장이 후임자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청와대는 이런데 출세시켜 줄 줄 알고 딱 기다렸는데 그때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 정치할 사람들은 청와대 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인사청탁 하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아니 패가망신 하니까. 그러면 인사청탁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실 줄 알고. 그랬는데 인사청탁 안 한 덕택에 그냥 패가망신 했습니다.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근데 그때 인사청탁 한 사람 다 출세하더라고. 진짜 승계잖아요. 근데 본인이 좀 숨기신 게 있는데 구청장으로도 몇 번 떨어졌습니다. 후보가 없으면은 이제 나가서 출마해서 떨어지고 해서. 근데 저는 이런 말 한 들었는데 요즘 그 최고위원 선거 할 때 민주당 보궐선거를 하는데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는데 경북에 가서 돌아가신 포항의 허대만 동지를 추억하면서 경북에서 저같이 이제 많이 떨어진 사람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남 민주당 의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영남을 잘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당 전체에다가 한번 반문을 해보신 게 싶은 게 허대만이 살아있었으면 지금 국회의원 시켜줬겠나. 허대만이 그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병으로 그 선거에 7, 8번 떨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도 항상 추모식에 가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있었으면 지난 2024년에 혹시 비례대표로 영남 대표로 공천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 것이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남 사람들은 저는 만약에 허대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한 질문. 내가 지도부라면은 제2의 허대만 같은 사람을 다음에 지역구에서 맨날 떨어지기 때문에 영남권 목소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가 강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신 있는 분들만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지역 이제는 지역 전체 소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지방 분권이나 그 균형 발전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외된 곳이 전북하고 경북 북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새만금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지금 지역구가 새만금이잖아요. 예. 새만금이 50년대, 6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노태우가 88년도에 대통령 되면서 국책사업 비슷하게 됐는데 이걸 만드는데 또 그 이후로 40년이 걸렸어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뭐 이제 새만금은 이제 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큰 희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희망과 고문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이제인데 한 35년 가까이 사실 그 사업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사업이 속도를 내다가 또 천천히 가다가 속도를 내다가 천천히 가다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잼버리 파행에 의해 또 속도가 팍 죽었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이제 속도를 내는 형국인데요. 너무나 이제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SOC는 조기 완결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산업을 입혀야 될 상황인데 아마 재생에너지, 신산업, 알리백산단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들이 끌고 가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뭐 과거에 이제 뭐 여기 충남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뭐 강원도보단 GRDP나 이런 게 아주 좋았던 곳인데 지금은 충남이라든가 충북에도 밀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밀려 있고 그래서 가장 소외된 거죠. 삼중 소외라고 합니다. 군사 정권으로부터도 소외받았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으로부터도 소외받았고 그 다음에 호남 속에서도 좀 소외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삼중소외라고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데 뭐 광역기구 있으면 다 광주로 가져가 버리니까 원래 전북에 본부가 있던 것도 광주로 가져가고 뭐 더 광주라고. 근데 이름은 특별이잖아요. 이제 특자도가 된 지 이제 뭐 한 3년 차에 몇 년 안 됐죠. 몇 년 차 됐는데.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특별이라고 붙이고 나머지가 특별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뭐 특자도란 이름만 붙었지 본질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극 3특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5극은 광역 메가시티로 가야 되니까 대구 뭐 경북 통합, 광주 전남 통합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면 통합해야 하는데 우리는 특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저희나 제주도는 여기에 이제 산업을 입혀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학기술과 산업을 무엇으로 입힐 거냐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답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부족하죠. 부족해서 제가 도지사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북이 이 5극 속에서 어떻게 자기 생존과 진로를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 하나 여쭤볼게요. 전북 똑같을 것 같은데 부산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쓰라니까 같이 살다가 대학 간다고 해서 또는 취직한다고 해서 다 가버리잖아요. 수도권으로. 맞아요. 그리고 안 오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너는 얼마 주면 올래? 그랬더니 내가 연봉 4천을 서울에서 받는다면 이를테면 지방에서 근무하려면 한 4,700 주면 생각해 볼게. 5,000이면 5,800 주면 생각해 볼게.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럼 진짜 올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는 그냥 노인만 남은 곳 이게 가장 중요한 최실행 과제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아주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50만 전북도민 여러분 했는데 지금 180만이 약간 깨졌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고. 네. 전주 하나 정도가 사라진 거라고 봐야겠죠. 제가 제 기억에 따르면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런 걸 좀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외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니까 외부의 힘을 빌어서 발전시킨다고 하는 외발적 발전 전략을 지난 30년간 우리가 써왔어요. 기업 유치, 투자 유치 받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산토끼 잡는다고 많이 돌아다녔지만 사실 산토끼가 잘 안 잡혀요. 근데 집에 있는 집토끼가 배가 고파서 서울로 경기도로 대전으로, 대구로, 뭐 부산으로 다 떠난 겁니다. 그래 인구 감소가 촉진된 거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먹여 살렸던 경제 생태계가 약화된 거죠. 우리 뭐 향토 기업들, 혁신 기업들, IT 기업들, 전문 직종,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등 생태계가 약화되니까 더 촉진된 겁니다.
이 외발적 발전 전략을 30년간 구사해 왔거든요. 저는 이건 이제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이제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가서 강력한 자기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고 부가가치가 그 안에 선순환돼야 되는데 도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외발적 발전 전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발적 발전 전략에 집중해서 자기네를 먹이 살리고 있는 소기업들을 R&D를 투자해서 중기업을 만들고 이 중기업이 전북의 대표 기업이 되고 또 한국의 중견기업이 되고 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원 체계를 두텁게 하고 그리고 문화 풍토를 혁신적으로 바꾸면 이 안에서 소기업이 중기업일 때 채용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중기업이 전북 대표 기업일 때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죠. 다음에 호반도 그렇고 다 보면 지역 기업들이 예. 조금 먹고 살만하고 본사로 대표는 가버리죠. 서울로 아니 본사가 여기 있다가 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 서울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 주민의 사랑, 선택을 받아가지고 또 도우도 도와줘가지고 키워줬더니 도망쳐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악순환인데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강점을 성장 동력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 사다리를 타서 스타가 된 기업들이 고향을 외면하고 떠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 재원을 투자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혁신 기술에 R&D를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빽빽이 있었다면 네네. 쉽게 떠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고향에 대한. 근데 지금 이제 전남하고 전북하고 차이는 전남은 그래도 건설업계에 그런 스타 기업이 많이 나왔는데 전북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장 단계에서 꼬꾸라지고 성장 단계에서 꼬꾸라졌거든요. 메인 기업이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 기업을 만들고 스타 기업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좋은 기업들을 지방에서 뭐 어렵게 땅도 주고. 싸게 주고 뭐 많은 뭐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이제 떠나잖아요. 심지어는 울산의 현대중공업도 떠난다는 거거든.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 당연한 거다. 왜냐면 기업이 작을 때는 그 전주에 있어도 되죠. 그 기업이. 근데 점점 커지면은 좀 더 그 글로벌한 인재들을 모아야 되고 좀 더 또 뭐 예를 들어 물류 같은 것도 처음에는 화물 트럭 가지고 물류하면 되는데 이제는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되고 그런 공항도 멀고 뭐 예를 들면 인재도 없고 팔로 개척하기도 어렵고 또 더 큰 대관 업무를 해야 되면 서울에 있는 것도 변하고 이렇게 자꾸 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균형 성장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마스터 플랜 속에서 내발적 발전이든 뭐 심지어 외발적 발전조차도 구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조금 있다가 가는 거죠. 프로축구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프로축구 선수 K리그에서 아무리 잘 키워놓으면 좀 있으면 예를 들면 외국으로 다 팔려가는데 그래서 한국 축구 K리그를 셀리그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보면은 좀 괜찮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잘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여기 오는 선수들도 다 멀리 가려고. 여기서 이제 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라. 아니 근데 우리는 손흥민, 이강인을 통해서 기쁨도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가도 좋은데 기업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하림이라는 기업은 익산의 본사를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닭하면 지금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는 이유가 익산의 본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여기가 전북의 시장이 작으니까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북의 시장이 작다는 걸 인정하지만 가서 개척을 해서 전북에서 생산하는 체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분들께서 뭔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다면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국에 진출해서 뭔가 물량을 따오고 여기서 생산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지역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지역주도 성장이 앞으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도 성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해서 큰 기업들이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기업들이 지방에 안착할 수 있는 유인 제도도
더 해야겠죠. 그래서 뭐 상속제도를 좀 바꿔주자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전 중요한 정보를 하나 상속제 정말 이야기를 잘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특혜일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불평등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속 문제 관련해서 서울과 지방에 차등을 두면 어떨까요? 가능할까? 네, 이게 근데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의 차이로 둘 수 있는가요? 이걸?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가면 기업이 이제 서울로 오는 게 아까 인재 문제, 인프라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새만금도 국제공항도 있고 항만도 들어설 예정이고 또 부울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뭐 대전 충청도 공항 다 있거든요. 사실 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오너들이 갖는 건 3대 상속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아까 이제 지역의 본사를 내려갔을 때 네. 차등을 두는 제도는 아마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겁니다. 저는 지방 소멸이 정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아내야 되고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상속세 제도도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제가 국회에서 계속 또 주장을 해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이 수도권에 대한 과잉 투자와 국가 지정 특혜를 통해서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근대정 요소니까 해체하고 모두 평등해지자. 그러면은 지방은 뒤처진 상태에서 평등이 돼요. 아니 그거는 100km, 50km가 네. 시소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지방은 50km 저 하늘에 대로대로 매달려 오히려 있을 필리핀 그래서 거꾸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수도권은 평등으로 가되 지방은 특혜 줘야 된다. 아, 그럼요. 지방은 네, 특혜를 줘서 네.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때 가서 평등을 해야 된다. 아니 상속제 같은 경우도 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니라면 그다음 중요한 정보 얻었습니다. 부영하고 호반은 도망갔는데 하림은 익산에 있다. 네. 답은 할인입니다. 네, 마트에 가서 할인권을 사야 되겠네. 아니 그 칭찬해 줘야 되잖아. 아, 칭찬해줘야 그래도 됩니다. 그 점에서가 몇 명이 되는 간에 부산에서도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지방 뭐 기업의 이제 기업을 계속 그 붙잡아 두는 유인책 이야기에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쓰는데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이 결국에는 대학하고 병원이다. 네네. 결국에는 그 뭐 부모들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자식들을 좋은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재들이 그 서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학 10개 만들기라든지 네네.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매우 성공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옛날보다 지방 나빠졌잖아요. 안 나빠졌죠.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부산대학교 뭐 아니면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또 그러니까 부산대 사립대학교, 영남대학, 동아대학, 뭐 원광대학. 예. 그러면 부산대 갔어요. 웬만하면 다 부산대학 갔습니다. 서울대학 갈 거 아니면 다 부산대학 갔습니다. 연고대 정도. 연고대도 웬만하면 네, 부산대학 네. 가는 사람들 근데 많았습니다. 굳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또 병원도 예를 들면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 서울 가서는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산에도 지금 SRT가 KTX는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데 부산의 SRT는 부산역에서 수서역으로 가거든요. 네네. 수서역에 삼성병원. 평일에도 수서역에 좌석 티켓팅 하기가 골프장 부킹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그 다 거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역 앞에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공의대 정원 뭐 윤석열 정권 때 시끄럽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지방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 거 이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정부가 책임 방기하고 있는 거 하나 지적할게요. 네. 서울대 법인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 말씀하신 게 법인은 아니지 말고 다시 돌려가야 다시 된다. 돌려야죠. 다시 돌리면서 국공립대학교 병원의 의료시설 지원이라는 것을 서울에서 먼 곳에서 우선순위를 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을 때 심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 급한 사고 나는 기계가 지방에 없어요. 지방 국공립대 없고 서울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가 법인화하면서 서울대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것부터 저는 깨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의료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면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윤석열 정권 말기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던데 지방 사립대학에도 막 이제 예를 들면은 의대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방 사립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의대 정원 2,000명 정원하면은 네네. 뭐 수도권 빼고 지방에만 좀 정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살짝 다 감추고 계시더라.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비애감을 느끼는 게 민주당도 결국에는 수도권 정당을 뵌 거 아닌가. 수도권의 의석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호남의 강력한 지지, 영남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면 수도권에서는 그 전략적으로 다 선택해 주시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민주당 최고에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 사실은 실질적인 홀대를 받고 있는 거네요. 민주당에서조차도 아까 그렇게 나온 역차별이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관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전기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전기가 예를 든다면 뭐 광주 전남북에서 많이 생산될 거예요. 네. 앞으로 아니 전남하고 전북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겁니다. 한 10년 지나면 그럼 이 전기를 끌고 가서 삼성 반도체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용인 클러스터에 간다는 거지. 클러스터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심의 전기 공급 체계가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새로운 전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AI는 그렇겠죠. 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강력하게 키우면서도 원전도 이용할 건 이용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인데 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이제 할 거란 말이죠. 전남이 30기가,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30개, 우리 전북도 한 20개. 그럼 50개 정도의 전력을 나중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생산한다고 하면 이 전원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서울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서울의 대다수가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거기에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 정치인들과 지방 정치인들과의 싸움이 될 텐데 저희는 알리백을 하려면 그 지산지소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할 된다. 수 있도록 네. 하고 거기에 뭐 인센티브를 줘서 전기료를 할인해 줘. 차등제한다든지. 차등제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기업이 오도록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끌어가려고 하는 싸움이 저는 한 5년 이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근데 정치적 논리대로라면 전북은 늘 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진짜 표가 적으니까. 네. 예. 거긴 국회의원 30명이 동시에 떠들고 여기는 몇 명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같은 당이라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건 뭐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행히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쪽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균형 발전 노선 또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선을 그것을 어떻든 형식적으로는 다 동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만약에 이제 그 지방 정리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 이런 노선은 우리 당에서 채택한 적은 없잖아요. 그건 국민의힘의 노선이죠. 예,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우리 들면 노선은 뭐 그렇게 수도권 채택한 적은 아니, 없는데 공장 총량제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게 수도권에도 안 좋은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이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원택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도지사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 이거 지산지소, 에너지 지산지소 네. 이야기 나왔지만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를 들면 새만금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게 돼가지고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었는데 그 기후환경부 장관인 김성환 장관께서 그것도 뭐 검토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벌집이 쑤셔졌고 전라북도 지금 차기 도지사 선거에서도 제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부산 경남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서울까지 송전탑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나 호남에서 또 예를 들면 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올라가더라도 현재 있는 송전탑 가지고는 그 이전에 그 중화공업 수도권에 있는 종합공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때는 현재 있는 송전탑 정도로 해결됐지만은 이제 AI 시대, 다음에 반도체 그 산업 시대로 갈 때는 현재 있는 송전탑 가지고는 꽉 찼어요. 안 됩니다. 전기도 모자라고 송전탑도 모자라요. 전력을 전국을 송전탑으로 산을 다 뒤덮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려면 경기도에서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 된다. 그 지을 거냐? 용인에 반도체 공장 들고 있고 쓰레기도 자기 동네 안 버리는 사람들인데요. 서울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에 한번 크게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해야 될 큰 과제입니다. 이게 그런 생각. 뭐 이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자면요. 지난 대선 때 제가
AI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균형 발전을 해서 전국에 5번째 거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전주를 넣었습니다. 전주, 광주, 청주, 부산, 울산. 아, 부산도 넣었죠. 네,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의원 단톡방에 어떤 의원이 올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걸 참고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방 말씀하신 반도체 문제와 새만금 문제, AI 데이터 센터 문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문제 이런 거를 다 통할하는 어떤 이 클러스터라든가 제2의 또는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구상도 전북에 좀 준비가 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현재로 이걸 다 통합하는 구상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통합하는 안을 지금 만들려고 제가 비전과 정책에 이제 네. 반영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 드려요. 근데 이 중에 핵심은 뭐냐면 AI도 좋고, 이제 전북은 피지컬 AI인데, 피지컬 AI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 오려면 전력량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전력량이 있어야 하는데, 전력량을 생산하지 않고 알리백을 한다? 재생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알리백을 합니까? 맞습니다. 사계절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전력 생산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년 후에 5기가, 10년 후에 10기가, 15년 후에 20기가 와트를 생산하겠다는 게 제 공약이거든요. 신재생의 핵심은 뭐 풍력이에요, 태양력이에요? 태양열이에요. 이제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이 핵심이고요. 두 가지 다 우리는 서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해하고 평야가 있기 때문에 전북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전력량이 있어야,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가 맞습니다. 온다고 예, 오는 거예요. 예. 얘는 삼성 반도체가 현재 쓰고 있는 게 3, 4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원전 서너 대 분량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전력량을 공급해줘야 내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려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력량이 있어야, 예를 든다면 이제 추가로 지을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또는 알리백 때문에 이제 결국 내년부터는 EU에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탄소세,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뭐 철강이라든가 물잖아요. 6개 품목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아니, 트럼프 끝나면 훨씬 더 세질 거예요. 더 세질 거예요. 국제적인 압박. 그러니까 이제 알리백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전력량 생산을 그 핵심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아까 피지컬 AI라든가 네. 또는 이제 대기업 첨단 기업 유치라든가 반도체 유치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가야겠죠. 이제. 근데 이 재생 에너지가 없으면 뭐 꽝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짧은 시간에 전북도 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은 벌써 다 돼가지고 제가 짧게만 그냥 개인적으로 호기심 때문에 도지사는 일하는 거 국회의원은 약간 좀 폼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왜 국회의원 좀 낫지 않나요? 아니 그냥 잘 몰라서 안 해봤지만 네. 예, 이제 국회의원이 폼도 나고 또 정부를 견제하고 그렇죠. 또 큰 소리도 정부를 치고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도 네.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국회의원의 사명과 역할이 상당히 또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또 한계를 느끼냐면 사실 이제 도지사라는 곳에서는 인적 자원과 재원이 있어요. 우리는 보좌관 9명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도지사는 한 2천여 명의 인적 자원이 있고 또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미래를 설계하면서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미래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의견을 내도 도지사가 우리 의견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4년 내내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가냐?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외발적 발전 전략으로는 더 이상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막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뇌발적 발전 전략을 검토해봐라. 근데 이제 검토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현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한 5기가를 생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새만금에 2.6기가, 부안 고창 앞바다 해상풍력 한 2.4기가, 5기가 정도 생산하게 돼 있는데 이걸 수덥됐거든요. 윤석열 정부 내내.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남은 치고 올라왔어요.
해상풍력. 근데 우리는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남에 알리백산단 1호가 가는 게 우린 전력량이 없는 거예요. 전남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용섭 시장 때부터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가면서. 그걸 밀고 온 거죠. 그걸 밀고 온 거고 우리는 수습을 한 거고 이제 그래서 그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사실 도지사에게 있는데 그 미래를 그 도시를 어떻게 생동감 있게 미래를 설계할 건지 또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구현해 갈 건지에 대한 매력 그 도시의 어떤 변화의 핵심적 동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죠. 제가 국회 국회도 손잡고 장관들 앉혀놓고 큰 소리 치는 것도 나도 좋은데 일을 하고 집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도 해봤고 아까 네네. 비서실장도 네네. 6년 있었고 광역도 있었고 대통령실도 있었고 당과 국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경험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도지사들은 국회의원만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행정관료거나 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양쪽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에도 강하고 또 어떤 이 정치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데도 강하고. 좋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다 저도 돼서 일을 짧게 하고 싶은 하나 저도 황당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니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5기간을 만들면 대한민국 1위가 됩니까? 신재생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전남이 해상풍력만 30기간을 오래 했으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LG, SK 아니 삼성, SK, LG가 한 23기가를 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앞으로 AI 시대로 가고 반도체 시대로 가면 이제 새로운 전원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걸 원전으로 가자는 게 윤석열파고 우리처럼 이제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을 쓸 건 쓰자. 이 에너지 믹스파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로 가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믹스가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앞으로 전기 수요를 이미 화력발전소고 원전 중심의 전기 수요가 포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전원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새로운 전원이 앞으로 우리 산업 수요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기가 뭐 60기가 70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AI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황당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새만금에다가 이제 풍력 발전 이제 우리 그걸 다 만듭니다. 만드는데 결국은 전기도 생산하지만 풍력 발전 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필요해요. 예, 그렇죠.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만드는데 거기에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잖아요. 예. 국민연금이 투자 운용도 하잖아요. 예. 투자 운용을 하는데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 특히 이제 그런 신성장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네. 그리고 지금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쪽이나 영농형 태양광 쪽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도 많고요. 네. 예, 글로벌 기업도 많죠. 저도 뭐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투자 회사들이 저 방에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화폐 이제 AI가 작동이 돼서 세상이 이제 인간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 제품을 생산한다고 치면 AI가 완전 완벽하게 구현된 사이에서 인간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그 생산량을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생산량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화폐라는 것은 제품을 많이 살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건데 무한대로 만약에 생산한다면 화폐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유일한 가치는 뭐냐? 달러나 원화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기계를 돌릴 에너지가 유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폭격한 것도 다 그런 이유죠. 네. 근데 저도 한마디만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진짜 정말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근데 방금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지방차원 전라북도든 부산이든 이런 지방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지산지소 이런 데가 있는데 전기료 차등제가 지금 3단계로 돼 있거든요. 전기료 차등제.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전기료 차등제를 3단계에서 한 5단계로 늘린다든지 구간을, 네. 또는 생산하는 도시만이라도
생산한 도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도시만이라도 좀 더 3단계에서 벗어나서 네, 맞습니다. 특례를 준다든지. 더 싸게.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생산하면 전라북도는 충청남도보다는 좀 더 싸야 되는. 그럼 예, 싸야 되는 건데 네네. 지금은 서울하고 뭐 어디하고 3단계밖에 안 돼 있거든. 네네. 아니 원전은 부산도 리스크가 부산, 있기 경남, 때문에. 영남 네. 쪽에도 원전 많이 있는데 그럼요. 그럼 거기서 전기료가 차등이 되면 전기료 더 싸지면은 TSMC도 부산에 못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예. 맞습니다. 삼성 때문에 오사카에 그런 가 얘기가 있거든.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삼성 때문에 못 하지만은 시장 경제 요직에서 원료값이 싸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가 예. 싸지면 전기료 차등제. 예. 1년 내내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10년 하면 엄청난 비용이기 우리 때문에 이원택 의원님처럼 대한민국이 당장 3년 후를 볼 게 아니라 5년 후를 볼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서 세팅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건 안목입니다. 이거는 정말 일해본 사람들만이 갖는 안목인데 시간이 저희가 정한 시간은 지났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조국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내란의 밤 때 전북도청 폐쇄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이거 사실이 뭐예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제 당시에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고 네네. 4일 날 나온 보도 자료라든가 또는 아니 보도 자료가 아니라 그 언론사를 보면 직장을 폐쇄했다, 출입 통제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이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도청 국장이 발언이 계엄사의 통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이렇게 브리핑 과정이 있습니다. 브리핑 과정이 있고 그래서 직장 폐쇄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도에서는 직장 폐쇄가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문을 닫는 그 원래 밤에 되면 문 닫잖아요. 네. 그런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형국에서 이것은 이제 좀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것 전북도민들이 같고요. 많이 여쭤보세요. 물어보시는데 다른 데도 아니라 민주당 광역에서 이렇게 내란 세력에 협조하면 이거 큰일 아니냐 이건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전 타당한 질문 같아요. 예, 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때를 이제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보면 뭐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이 11시 한 20분쯤인가 내려왔어요. 네네. 내려왔고 그래서 11시 30분에 이제 뭐 그 부지사 주재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12시에 지사 주재 회의를 했거든요. 12시에 지사 주재 회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예를 든다면 계엄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한 것은 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라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고 직장을 폐쇄하거나 출입 통제하는 거 반대한다. 김동연, 강기정, 뭐 김영록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주장은 또 없어요. 아이고. 이런 주장은 없어요. 납득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는 했지만 그럼 12시에 그런 지사주재 회의가 있었으면 나는 이거 반대하겠다. 그리고 뭔가 이제 직장 폐쇄나 이런 걸 한다. 위해서 요런 노력하겠다. 이런 그렇죠. 근거나 자료들이 현재 그 언론을 통해서 본 자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제출된 자료도 없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1시 3분에 우리가 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직장 폐쇄라든가 예를 든다면 출입 통제를 해제해야 하잖아요. 그 해제는 또 언제 하냐? 2시 넘어서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2시 넘어서 한 것이 계엄사의 요구에 따라서 그 행안부가 해제 요구를 해서 했다는 걸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자체의 거죠. 먹칠하는 거고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명명백백하게 선거 아니라도 좀 밝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그래서 직장 폐쇄와 출입 통제 여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네. 거고 당시의 언론이라든가 도청의 국장 발언으로 보면 폐쇄한 걸로 보인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 규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도지사 주재 회의하고 공무원들을 소집을 합니다. 3분의 1 비상소집을 하는데 지방 공무원법에 보면 비상소집할 때 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전시나 사변이나 이것이 임박했을 때 소집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전시나
사변이나 그게 임박했다고 우리는 보지는 않잖아요.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계엄 발표 조건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예. 그러죠. 계엄 발동 선포, 요건이 안 된 것처럼 지방 공무원들 비상소집 요건이 안 됐다. 근데 그걸 한 거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엄 사태를 발표한 걸 그대로 인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준 전시 뭐 이런 것을 인용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도민의 혹시 모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발동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에는 안 맞는 문자 알겠습니다. 발송이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쟁점이어서 뭐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짚어봤습니다. 리더는 위기 상황에 빛납니다. 침착하게 오로지 도민의 안전 도민만 생각하는 리더가 아쉽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원택 국회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강력한 전북이라고 느낌표를 쳤는데 전북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변화가 전북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영향받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영향이죠. 우리 정진호 평론가님 부산 강서구에서도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앞으로는 자주 뵐 테니까요. 네. 예. 말씀도 정말 구수하면서도 어떻게 맥락을 탁탁 집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도움 받. 오늘 박진영 평론가가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살짝 저기 우리 보수 평론가인 전원책 씨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분보다는 제가 머리가 훨씬 많으니까. 머리 숱이 훨씬 많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이원택 의원 그다음에 정진우 평론가 두 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 양만 무려 500g 4인분은 거뜬합니다. 당일 공수한 샤브용 야채 세트와 샤브샤브 육수 소스까지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조개 초무침 300g도 별도로 드리는 이 가격 저는 스픽스몰에서만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